주식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보통 어느 주식을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내 자산 중에 얼마만큼을 주식에 배분하느냐도 참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이제 경제 흐름 고려할 때 내 자산 중에 주식 비중 어느 정도가 적절할 걸로 보십니까? 우선 우리나라 가계가 전체적으로 실물 금융자산이 77%고요. 아니, 실물 자산 부동산이 77%고 금융자산이 23%밖에 안 돼요. 예. 그게 전부 좀 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금융자산 중에서도 43%를 은행에다 맡기고 있고, 그다음에 30%를 보험 및 연금에다 맡기고 있고, 주식은 23% 맡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식 비중 23%가 일본 15%보다는 훨씬 높고요. 그다음에 미국 54%보다는 또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런데 과연 그 주식 비중을 얼마나 가지고 가느냐, 평균 23%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개인에 따라, 연령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저기 앞에 계신 작가분들은 한 70, 80%를 젊으니까 주식을 하셔야 돼요. 구조적으로 우리가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서보다 그렇고, 은행의 배당 수익률이, 은행 금리보다 배당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주식 비중을 조금, 20, 30% 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은데요. 그거는 연령에 따라 다른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23%는 낮은 것 같습니다. 너무 낮다. 우리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들어섰고, 앞으로 제가 금리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은행에다 예금하면은 1% 조금 넘는 금리를 주거든요. 근데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한 지금 2.4%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말 좋은 기업들이 4 내지 5% 배당을 줘요. 그런 주식 사가지고 배당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최소한 25% 이상, 30% 정도는 연령에 관계없이 그 정도는 주식을 가지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미국은 이제 자산 중에 주식 비중이 50%가 넘어요. 과반인데 왜 이렇게 주식 비중이 높은 겁니까? 제가 앞서 주식 비중이 54%로 말씀드렸는데 정정하게 52%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미국 사람들은 참 주식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52%가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2000년에 IT 거품 붕괴 직전에 한 48%, 그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도 한 48% 정도 됐거든요. 지금 52% 역사상 최고치인데요.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흔히 버핏 지수라고 그러는데요. 미국 주식 전체 주식 시가총액이 GDP, 명목 GDP의 작년 말 기준으로 334%거든요.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에 210%였고요. 지난 10년 평균이 180%였어요. 그만큼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볼 때 미국 주가는 상당히 제가 생각에는 52% 너무 거품이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물론 최근에 제가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에 들어가서 한번 분석 자료를 보니까요. 흑인하고 백인하고 왜 빈부격차가 났느냐. 그다음에 저소득 고소득층하고 이렇게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있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주식이더라고요. 백인이 흑인보다 주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은 소비해야 될 돈이 필요하니까 주식을 못 사죠. 근데 고소득층은 소비하고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걸 주식을 산 거거든요. 또 결국 우상향하고요. 그렇죠. 주식은 장기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빈부격차가 더 심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미국 주식 비중 52%는 역사상 최고치다.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지금 미국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성적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이제 또 당분간 미국 주식 투자 비중은 조금 줄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작년 연말부터 미국 주식 비중 좀 줄이십시오 말씀드리는데 사실 작년 하반기 우리 주가는 조정 보이고 미국 주가는 많이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학개미라고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일부가 미국 주식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한국 예탁 결제원 이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3월까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미국 주식 많이 산 15개 종목 수익률을 보니까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2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많이 산 종목이 뭔가 테슬라는 좀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1인데요. 그런데 뭐 애플 떨어졌고 특히 그 리비안 같은 뭐 이런 주가가 51%나 3월까지 하락했어요. 뭐 메타도 많이 떨어졌고 요새 아마존도 많이 떨어졌어요. 이번에. 예, 아마존도 많이 떨어졌고요. 뭐 알파벳 이런 것들도 뭐 넷플릭스, 스타벅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마이너스 21%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저는 반등하리라고 보는데 미국 주가는 아까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너무 높다. 법비 지수 너무 높다. 그 다음에 제가 미국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뭐 M2 유동성까지 포함했을 때도 S&P 500 기준으로 지금도 한 15% 정도 가대평가되어 있거든요. 저는 뭐 올 하반기 좀 반등하다 내년 상반기는 지금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반등할 때 미국 주식 비중은 좀 줄이시고 내년 상반기를 대비하시기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비중은 조금 이제 줄이는 게 좋다는 말씀이고 사실 늘 이제 우리가 중국으로 가서 국부를 늘려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한 뭐 2년 정도 보면은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들이 좀 있었고 요새 보니까 중국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하는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알리바바, 뭐 바이두, 텐센트 이런 주가가 지금 사실 많이 떨어져 있는데 전망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제가 뭐 중장기적으로 미국 비중 축소하고 중국 비중 좀 늘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그 중국 주가가 많이 떨어져 저도 참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인 시간 아직도 같거든요.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볼 때 미국 주가보다는 중국 주가가 더 오를 것이다. 그런데 이제 중국 주식 투자하면서는 늘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는 중국은 하이브리드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 있죠. 자동차 전기로 가고 내연기관 기름으로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정부가 언제든지 그 개별 기업의 시장에 개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 텐센트 같은 회사 중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서 기업에 개입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가 아닌가 기업 실적에 비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기를 보면요. 지금 중국 경기 제일 나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4%, 5% 사이 성장할 텐데요. 그런데 이 경기 순환으로 보면은 대부분 국가가 작년 선행지수가 7월을 고점을 치고 지금 하락 국면이 들어섰는데 중국은 작년 2월이 고점이었었어요. OECD 선행지수 보니까. 중국 경기가 제일 빨리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건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중국 경기 저점이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데는 지금 물가 때문에 금리 올리지만은 뭐 중국 뭐 통제하 때문에 그러지만 소비자 물가 1% 안팎이고 오히려 지금 금융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중국의 경기 저점이 제일 빨리 올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시점에서 중국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좋다. 그런데 중국은 아까 하이브리드 캐피탈리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기업에 정부가 언제든지 기업 규제를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투자는 개별 기업보다는 펀드나 ETF, 랩 상품 이런 쪽으로 좀 간접 투자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 증시 사실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가 주주 환원에 좀 많이 인색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는 이제 지금은 배당주에 좀 관심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배당 투자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박근혜 정부 때 기업소득 한류세제라고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최근에 올수록 국민소득이 생기면 가계, 기업, 정부가 나눠가지는데 가계 몫은 줄어들었고 기업 몫은 상대적으로 늘었어요. 보니까 기업은 상대적으로 부자가 되고 가계는 가난해졌으니까 기업 소득을 가계 소득으로 이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한테 임금 올려달라, 고용 투자 늘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배당이라도 더 달라 이걸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 후로 기업 배당 성향이 많이 올라갔어요. 2019년까지는 우리나라 평균 배당 성향이 한 17% 정도 됐습니다.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기업 순이익 중에서 배당을 얼마 주느냐, 기업 순이익 중에서 17%를 줬다는 거죠. 그런데 2020년, 2021년 오면서
평균 배당성이 한 34%까지 늘어나 버렸거든요. 예. 배당을 많이 주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34%도 아직도 미국, 뭐 영국 이런 기업에 보면은 낮은 수준이죠. 아시아 나라들하고 비교해도 많이 낮죠. 중국보다도 더 낮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주주 한오는 정도 일부 투자자들이 펼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최근에 지난 3월 달에 주총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기업 주총에 가보니까 주주들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더라고요. 예. 배당을 더 달라. 네. CFO가 왜 자사주를 안 사고 있느냐. 이런 목소리를 굉장히 높이고 있고, 지금 주주 한우 운동도 투자자들이 많이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배당 성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는 더 떨어지고, 배당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은행에다 돈 맡기려면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 사가지고 배당 받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시장에서 이 외국인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이 외국인이 지금 주식을 계속 팔고 있어요. 예. 주가 약세의 원인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 일단 얼마나 팔았습니까? 작년에 25조 정도 팔았고요. 올 4월까지 보니까 10조 넘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왜 이렇게 주식을 팔까? 아마 작년, 재작년에도 많이 팔았는데요. 이때는 특히 작년에 우리 주가가 사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라버렸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코스피가 31% 올랐는데 세계 평균 주가는 MSCI 기준으로 한 14% 올랐거든요. 네. 우리 주가가 2배 이상 오르다 보니까 우리 비중이 올라가 버린 거죠. 높아졌군요. 예, 그래서 비중 축소 차원에서 아마 작년까지 상반까지 팔았는데요. 근데 올 상반기 4월까지도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팔까? 이거는 이제 환율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외국인들이 지금 세계 경제 나쁘고 한국의 수출 규모가 줄어들 것이다. 무역 수지가 조금 악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환율이 오를 것이다.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 차선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환율이 지금 1270원대까지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외국인이 기대한 만큼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식을 팔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이 지금 채권은 많이 사고 있단 말입니다. 예, 채권은 참 많이 사죠. 작년에 한 65조 샀고요. 올 4월 통계는 아직 금감원에서 발표가 안 됐습니다. 예, 그런데 3월까지 보니까 올해도 8조 원 정도 샀거든요. 예, 그러면 왜 이렇게 채권을 사느냐? 예, 그동안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이 미국보다 높았죠. 예, 그리고 우리 GDP 대비 재정 적자가 작년에 한 46% 정도 되거든요. 예. 선진국 120% 평균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자 원리금 상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아직은 유지되고 있다. 이런 건가요? 그리고 우리 국채 수익률이 다른 나라보다 높으니까 채권을 많이 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채권 규모, 매수 규모는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이 3.4%, 미국이 지금 3%까지 됐으니까 많이 축소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한다는데 그동안 우리 재정도 상당히 건전한 상태, 우리 국채 수익률이 미국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우리 채권을 많이 샀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미국 금리가 많이 올라버리니까 금리차가 줄어들으니까 채권 시장으로 자금 유입 규모는 작년 올 3월까지보다도 4월, 5월 들어서는 좀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빠져나갈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이 외국인이 한국에 이제 투자할 때 예.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어떤 경제 변수는 어떤 겁니까?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 한국의 기업 수익 증가율이에요. 예.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니까 환율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하고 외국인 누적 순매수 구해보면요. 환율이 절대적으로 인과관계를 구하면 영향을 주거든요. 환율이 떨어지거나 떨어질 것 같으면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샀습니다. 환율이 올라갈 것 같으면 한국의 돈 가치가 떨어진다고 그러죠. 그럴 때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외국인이 파는 이유는 한국의 환율이 오를 것이다. 외국인들이 이런 기대를 갖고 한국 주식을 팔았는데 실제로 지금 환율이 많이 올랐죠. 예. 지금 외국인들이 어쨌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통계적으로 보면은 4월까지 하여간 많이 팔았어요. 주식을. 예. 근데 이제 5월부터는 좀 그 변화가 있을지 좀 궁금한데 교수님께서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 매수세가 이제 좀 살아날 것 같다. 예. 만약에 산다면
그래도 역시 이제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사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전망은 유지하고 계신 거죠? 예, 뭐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작년 하반기부터 올 4월까지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예, 그때 그 주식을 사고 특히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된다. 제가 개별 종목 말씀드린 건 상당히 위험하긴 한데요.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환율과 1270원대 이거는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환율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FOMC 끝나면은요, 달러 가치가 저는 하락이라고 보고 상대적으로는 원화 가치 환율은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인데요. 예, 제가 우리나라 지금 환율 추세 적정 추세에 구해보면 한 1,200원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 그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더라도 연말에는 원달러 환율이 1,200원까지 떨어질 것이다. 뭐 외국인들이 이 정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환율이 떨어진다면은 외국인이 단기적으로는 가장 민감한 게 우리나라 환율이니까 환율이 떨어진다,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 예, 그러면 우리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주식 중에서 외국인들이 뭐를 사냐? 사실 삼성전자 주식을 그동안 많이 팔았거든요. 예, 작년 초에 삼성전자 주식이 외국인 비중이 55%였어요. 예. 근데 최근에 51%를 좀 밑돌고 있거든요. 예. 외국인 삼성전자를 그렇게 많이 팔았죠. 예, 그런데 환율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외국인이 주식을 산다면 삼성전자일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4월에 삼성전자를 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정말 저 외국인이 사고 삼성전자가 오를지는 예, 저도 좀 두렵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환율이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00원 거의 육박했어요. 예. 사실 이 정도면은 뭐 거의 금융위기 수준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뭐 금융위기 수준 비슷하게 좀 올라왔죠. 예, 그런데 2009년 2월 달에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때 그 1,534원까지 환율이 올랐었어요. 예, 지금 1,300원 간더라도 예, 그때보다는 예,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이렇게 우리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대표적으로 지금 4월까지 우리가 수출입 통계 발표됐는데 수출은 그래도 잘 되고 있지만은 국제 원자재가가 오르다 보니까 우리 무역 수지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 달러 가치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글로벌 경제 금융시장이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달러를 사면서 예. 달러 가치가 오르니까 우리 원화 환율은 달러로 표시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지금 일각에서는 뭐 1,300원 넘어갈 거라 이렇게 예측도 하는데 달러 강세 계속 유지될까요? 어떨까요? 예, 저는 뭐 일시적으로 1,300원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뭐 FOMC 끝나고 나면은 오히려 그 투자자들이 미국의 펀더멘털 생각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예, 작년 그 무역수지 적자가 약 8,600억 달러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예, 지난 3년 평균보다도 45% 늘었습니다. 네. 최근에 2월까지 통계가 발표됐는데요. 2월까지도 1,700억 달러, 작년 1, 2월보다도 무려 35%는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순부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GDP 대비 79%거든요. 이게 과연 얼마까지 지탱할 수 있을 것인가. 2011년 8월 달에 S&P가 미국 그 국가 신용등급 한 단계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때 미국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 그 다음에 대부채가 많이 늘어난다. 그런 이유 때문에 신용평가 등급을 한 단계 내렸는데요. 지금 그거보다도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대부채는 GDP 대비 69%. 미국 연방정부 부채 GDP 130%. 이런 펀더멘털을 생각하면은 저는 더 이상 달러 가치가 계속 오를 수가 없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걸 어떤 식으로 뭐 마무리되느냐 이게 달려 있습니다만은 뭐 요새 핵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극단적인 이야기고 그렇게만 가지 않는다면은 저는 조만간 달러 가치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1,200원 머지않아 여기에 접근해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철저히 리스크 관리를 하고요. 저는 투자라는 것은 늘 리스크와 수익률의 적절한 조화다. 그래서 경기 국면에 따라서도 어떤 식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것인가.